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경제 현장 오늘 진행을 맡은 윤선영입니다. 당정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에게 먼저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했죠. 매수를 원치 않는 피해자에게는 LH가 주택을 낙찰받은 뒤에 장기 공공임대 주택으로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당정의 고심 끝에 내놓은 대책이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선 보상, 후 부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LH가 나설 경우 순서를 기다리는 또 다른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연일 현실과 대책 그리고 피해자의 요구가 충돌하는 전세 사기 문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오늘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시간 댓글 받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의문 있으신 점 바로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네. 자고 일어나면 전국 각지에서 안타깝게도 전세 사기 피해 소식이 또 들리고 합니다. 지금 가장 큰 곳은 인천 미추홀구, 또 동탄, 부산 이런 곳들인데 또 다른 곳에서 혹시 또 소식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서울 하게 되면 이제 강서구 화곡동 이제 이게 가장 먼저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인천 미추홀구가 본의 아니게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매일 그 매스컴에 나올 정도로. 그리고 이제 동탄도 그렇고 부산 그리고 어제도 보니까 이제 세종시에도 발생했고요. 또 서울시 다른 곳도 이제 연달아서 계속 자고 나면 이 전세 사기 사건이 이제 터지고 있거든요. 이 언론에서는 이걸 뭐 지옥문이 열렸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헬게이트라고. 저도 그 말이 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일파만파로. 그리고 이제 이어지겠습니다만 이런 사태가 제가 볼 때는 올 한 해는 내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많다고 좀 내다보고 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따가 차차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들이 나오는 지역들이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젊은이들, 이제 신혼부부라든지 MZ 세대들이 주로 많이 찾는 또 다세대 다가구 이렇게 빌라들이 많고 오피스텔 그러니까 2억 원 이하의 저가 주택들이 많이 지어진 곳들 2억 원 이하?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곳들 그런 것들이 지역적 특징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주목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특히 지금 피해가 큰 곳 인천 미추홀구잖아요. 여기 피해가 큰 이유를 보니까 근저당권 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좀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발생한 어떤 시기나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있고 특히 뭐 서울도 꼭 미추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서울 같은 뭐 양천구나 이런 데서도 기본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이 굉장히 억제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공급이나 수요 압력이 상대적으로 이 빌라를 지을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많이 집중이 된 거죠. 그래서 미추홀구도 마찬가지고 뭐 서울 양천구나 뭐 구로구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새로 빌라가 지어지면서 이제 그 건축하는 시기에 관련된 건축 자금을 이제 대출로 조달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된 것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얹어서 이제 전세와 같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전세 사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전세 임차인에 대한 변제권이 충분히 그 인정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낸 거죠. 지금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어쨌든 빌라의 신축과 함께 분양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전세금으로 메꾸는 그런 어떤 그 무자본 갭 투자 형식의 구도가 지금의 문제점을 만든 가장 단기적인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원장님께서 그 빌라나 다세대 위주로 피해가 크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교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안전하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원인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때는 근본 원인이 있죠. 우리가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 근본 원인을 알면 근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교수님과 제가 또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대안, 해법 이런 것도 좀 제시할 텐데요. 우선은 이 대상이 보니까 아까 지역 얘기했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 서울의 중심 지역이나
이 소위 중산층 이상 아파트 밀집 지역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지역이 좀 보면 젊은 층들이 저가에 저렴하게 전월세로 들어갈 수 있는 예. 그런 지역이 젊은이들이 저가의 전세 수요가 많은 이런 지역에 하나 특징이 있고 예. 또 하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울만 해도 전세가율이 한 52%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만 해도 전세가율이 중요하잖아요.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그렇죠. 가격. 분모가 비중. 매매 예. 가격, 분자가 전세 가격. 예. 이게 이제 이 수도권 같은 경우도 지금 60에서 65 되고 서울은 50% 선이에요. 이 얘기는 깡통 전세가 발생할 가능성. 이 깡통 전세가 나온 것에서 사실은 전세 사기가 그 틈새가 됩니다. 예, 예. 매매보다 비싼 전세 그렇죠. 말씀이시죠? 같거나 적어도 우리가 이제 80% 수치를 얘기하잖아요. 이 선이 중요해요.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서면 전세 사기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오늘 기억해도 크게 잘못된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소형 외곽 지역의 소형 아파트, 그다음에 이제 다세대 다가구 빌라, 그리고 오피스텔이 가장 문제잖아요. 먹잇감이 된 거잖아요. 예, 예. 이것들의 특징이 전세가와 매매가의 격차가 적다라는 예. 거죠. 지금 화면에 보니까 뭐 100% 넘는 곳들도 있네요. 많죠.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좀 이어지겠습니다만 사기꾼들이 범죄 조직화되어서 짜서 이래요. 사실은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사가 과도하게 뭐 교수님 아시겠습니다만 부풀린다든지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2억인데 또는 1억인데 전세 가격을 1억 500, 1억 1,500까지 이렇게 부풀려서 지금 말씀 중에 아까 나왔습니다만 허그 같은데 이렇게 이제 보증을 받아버리는 감정평가사가 이것도 지금 제도적 허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값과 전세값이 내린 게 부동산 경기가 나빠진 게 가장 첫 번째 이유. 예. 이 지역들의 특징이 아까 젊은이들이 전세를 많이 얻는 것,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적거나 오히려 전세 가격이 더 높은 곳들이 예. 이런 것들이 이번에 깡통 전세와 함께 전세 사기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교수님, 그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를 통해서 우리가 전세금 반환 보증도 그동안 받아왔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럼에도 이런 문제 계속 발생하는 이유? 사실은 예. 그게 뭐 원했던 그런 결과는 아닌데 그 보증금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라는 게 이런 전세 사기 사태를 키웠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뭐 주택 가격 혹은 공시 가격의 뭐 100% 뭐 하여튼 그런 수준으로 전세 보증을 인정을 해주니까 사실은 전세 대출이라는 게 굉장히 용이하게 가는 구도이고 전세 사기와 관련된 그런 구도를 보게 되면 전세 사기 임대인이 그 보증을 기초로 해서 대출을 요구를 해요. 그리고 이번에 뭐 새로 나오는 그런 구리시에서 그 나온 빌라와 같은 케이스도 보게 되면 그 계약을 하면서 예. 이 전세 대출에 대한 이자금을 선지급을 해줘요, 임대인이. 그러면서 끌어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전세에 전세 대한 대출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구도 속에서 이제 과도한 어떤 전세 계약, 높은 전세 계약이 또 가격에 뭐 100%를 육박하거나 넘을 수 있는 상황까지도 사실은 뭐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충분하게 인지하기 쉽지 않으니까요. 네. 아파트에 뭐 시세가 있어서 이게 얼마다라는 걸 인지를 할 수 있지만 빌라 같은 경우는 이게 얼마지 다세대가 그렇죠. 물으면 쉽지 네.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루어진 계약들이 매매가도 급락하고 이제 전세가도 이제 급락을 하면서 관련된 어떤 채무의 관계에 있어서 불이행도 발생을 하고 세금 예. 뭐 체납도 발생하고 뭐 이런 구도 속에서 어쨌든 100%가 넘어도 임대 시장에서 전세 계약들이 유지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전세 나가는 전세금을 주는 제공하는 주체는 임대인이 아니라 다음에 들어오는 임차인이에요. 그게 이제 전세대가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제입니다. 근데 뭐 얘기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택 자체의 불확실한 시장 가격과 상관없이 100%가 넘어도 전세 계약은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역전산이 발생하면서 이 전세가가 떨어지고 나니까 나가는 임차인에 대한 전세가를 들어오는 임차인의 전세가 못 막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생을 하고 뭐 임대인에 있어서의 어떤 부채 상환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그 금융기관과 그 갈등을 불러일으키면서 이제 전세 사기의 그런
좀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은 거죠. 네, 그 모든 임대차 계약에 이 보증보험 의무화가 되어 있어요? 아니요. 그건 아직은 뭐 개인의 선택이니까. 근데 그것도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선택들이 많은 거죠. 이게 전세에 대한 보증을 100% 해주면 사실은 임차인의 경우에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해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게 임차인의 도덕적인 해이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경우에도 전세 사기의 의도가 있다 그러면 임차인한테 너 보증 받아가지고 전세금 대출해와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굉장히 문제를 심각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예. 보증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한 이슈입니다. 그거를 너무 많이 해주면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 재생시킬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위험의 부담은 남겨줘야겠죠. 네.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뭐 제 생각에는 뭐 주택 가격에 있어서 뭐 7, 80% 넘는 보증에 대한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게 이제 사실은 뭐 전세라는 게 뭐 가장 바람직하다고 지금 생각하기 힘든 그런 시장 구조로 가고 있고 뭐 전세 말고도 준 전세도 있거든요. 뭐 전세금의 뭐 한 80%는 보증금을 내고 나머지 월세 내는 계약도 있으니까 좀 선진적인 구도로 변해갈 수 있는 어떤 기회로 삼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 제가 잠깐 여기서 좀 첨언을 예. 한두 가지만 하면 우선 그러니까 여야 간에 지금 극렬하게 이렇게 서로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전 정부 탓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 그 부분도 있어요. 제도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 때 이건 뭐 비판이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때는 이제 서민 주거 복지를 위해서 아시다시피 이제 전세금에 소위 말하면 감정가 격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격의 100%를 다 허그가 보증을 해줬어요. 전세 보증.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공시 가격의 150%까지 그러니까 최대치로 해준 거예요. 예. 이게 사실은 전세 사기를 치려고 하거나 이 투자를 갭 투자를 하려는 입장에 보아서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됐어요. 그리고 이때도 사실은 지금 뭐 이번 정부는 저는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든요. 네. 뭐 이 교수님이나 저나 지난 정부 때도 이런 문제가 불거질 거다 예상이 충분히 이런 문제가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그걸 좀 강화를 했습니다. 90% 이내로 줄인다든지 하는 것들은 비교적 그게 하나의 이유가 됐던 것만은 사실이고 네. 두 번째는 보증보험 관계인데요. 뭐 좀 전에 설명하셨습니다만 보증보험료율이 개인은 0.118% 정도 됩니다. 이게 허그가. 근데 사실 이게 1억짜리 같으면 매년 12만 8천 원 또는 이제 서울보증보험은 0.15가 돼서 좀 비싸요. 한 15만 원. 그러니까 2년이면 약 30만 원의 이 보증보험료를 내야 되는 부담이 있어요. 예.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보증보험 제도만 잘 갖춰지면 사실은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했는데 안 된 이유가 사실은 이게 의무화가 안 돼 있고 이 주택 임대 사업자에게도 의무화했지만 이걸 또 관리가 제대로 안 됐어요. 말은 하라고 하면서 이 신청만 하면 그러니까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이 돈이 나가야 되는데 보증보험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신청서만 제출해도 이게 결정적인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 오늘은 이제 이걸 뭐 중점적으로 짚을 것은 아닌데 예. 이렇게 빈틈이 좀 많았어요. 관리에 있어서. 그래서 저 생각은 보증보험 이게 이제 전세 사기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의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2억 원 이하의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네. 적어도 집주인이 절반을 부담하고 이 보험료도 이게 세입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2년 수 동안 있죠. 30만 원이면 적은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반반씩 내고 다만 2억 원 이하 특히 이번에 전세 사기의 대상이 된 저소득층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가가 이를 보험을 부담해 주는 이런 제도가 상당히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상황이 이러다 네, 보니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짧게 네, 부탁드릴게요. 짧게. 예. 그러니까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따라서 요율이 정해져야 돼요. 이제 그게 뭐 무조건 전세라고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세금이 보증금이 뭐 가격의 뭐 50%면 요율이 낮지만 뭐 60, 70, 80으로 넘어 굉장히 높은 요율을 사실은 부과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거는 벌어지는 그 리스크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함께 쉐어할 수 있는 분담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너무 싸게 해버리면 지금처럼 과도한 어떤 전세 대출에 대한 활용들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예. 이제 그런 어떤
좀 가변적인 구도를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세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당정이 특별법을 서둘러서 마련한다고 합니다. 원희룡 장관이 모레 27일 발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내에 통과를 시킨다는 건데 특별법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공공 매입 임대. 그러니까 LH가 문제의 집을 사들인 다음에 그 피해자들, 그 세입자들한테 다시 임대를 한다는 뜻이죠. 것인데 네. 요것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매수 청구권이 예. 이제 됐고요. 사실은 이제 지난번 시간에 우리 이제 고항철 앵커 때 제가 이 공공 매입 LH 자문위원 하면서 예. 그 전까지만 해도 당정에서는 공공 매입 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방송이 좀 힘을 발휘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오늘 아, 또 그렇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예. 나와. 아니 정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 아니 지금 현재 그 매입 임대 제도라고 있거든요. LH에. 그래서 이 제도에 이미 예산이 한 5조 정도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3만 5천 가구 그러니까 2억씩 하게 되면 7조 정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전세 사기에 대한 이 구제책이 아니어도 예. 이미 이 제도가 있고 이 제도를 좀 확대하면 예산 문제겠죠 결국.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정부에서는 1조 원 정도를 더 지금 늘리겠다. 예.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좀 더 늘리고 하면 7조 정도. 그러니까 3만 5천 가구 정도 2억 정도 하게 되면 7조 정도가 되잖아요. 아마 정부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겠다. 그리고 우선 매수 청구권하고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우선 매수 경매가 들어갔을 때 최고가로 낙찰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낙찰 가격에 이게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공유 지분 경매에서 이 최고 우선 매수 청구권 제도가 이미 쓰여지고 있어요. 그때도 저도 이걸 좀 이번 경우에 좀 응용하거나 확대 적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거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우선 매수 청구권을 경매에서 행사할 수도 있고 예. 두 번째는 그게 좀 부담스러우면 LH가 공공 매입을 해서 예. 이제 이분들에게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저렴한 가격에. 그러니까 이 시세의 한 50%, 30에서 50%라고 나오는데 저는 그냥 50%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요?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 당한 사람은 예. 너무 고통이 크잖아요. 아, 예, 부담도. 예,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혹시 우리 예. 방송이 좀 힘을 발한다면 뭐 이렇게 애매하게 하지 말고 50% 반값 딱 좋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우리 전세 사기 피해자가 나는 이 집에 그대로 살고 싶어요. 자가주택으로. 이 경우에는 저는 이것도 뭐 장기 저리 금융 이런 것도 하지 말고 그냥 무이자 30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경우는 너무 불쌍하잖아요. 불이익 성금도 지금 모아야 될 판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이번에 정부가 그런 대책을 적극적으로 편 것은 바람직하고 이번 기회에는 우선은 근본적인 전세 문제 해결 사기 방지 대책도 필요하지만 우선은 재빠르게 예. 지금 구제책이 좀 나오는 게 더 급하지 않나 봅니다. LH가 사들이는 데 있어서 뭐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지 아니면 또 다른 뭐 기술적인 뭐 우려되는 점은 없을까요? 비용적인 측면이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매입 임대가 유지되는 게 사실 전세 임대가 아닌 경우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뭐 그걸 보증금을 해결하는 게 월세를 내야 되는 그런 구도의 형태의 이제 임대 구도라서 이거 그 전세 사기 임차인이 원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고 원장님이 재창하셔서 됐다는데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세 사기라는 현상이 벌어지는 일이지만 이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거 취약자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았다면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 잘 생존했을 분들인데 이분들을 주거 취약자를 위한 공공 임대주택에 담아야 되느냐라는 네. 어떤 그전 기본적인 질문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관련된 어떤 부채에 대한 부담과 그다음에 이 퇴거하는 그 전세 사기 임차인들이 받아야 되는 전세 보증금이라는 게 누구의 손에서 나와야 되느냐에 대한 그 고리가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게 정부이거나 혹은 임대이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그거를 일단 선 지급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임대인에게 받겠다라는 얘기인 거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여당의 경우에는 그걸 왜 정부가 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둘 다 틀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세 시장에서 나가는 전세금의 출처는 들어오는 임차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 시장에서의 어떤 주거 이동이나 혹은 전세 거래 그 연결고리를 원활하게 있는 그대로 만들어주면 사실 이런 문제가 아무 발생이 없는 거죠. 선순환이 되면 그렇죠. 문제가 예. 없죠.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일단 우선이 돼야 되는 거지. 그거를 시도하지 않고 무작정 공공임대에 담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낙찰가에 대한 부분이 뭐 감정가의 한 60%뭐 이 정도 수준에서 사실은 한 6, 70%. 예, 뭐 최종적으로 이제 낙찰이 되는데 경매 낙찰이. 예. 근데 그 시세의 한 60% 수준이라거든요. 근데 매입 임대를 할 때 사는 주택 시세로 사요. 그거를 이제 매입 임대 운영을 하죠. 근데 LH 입장에서 그거를 60%로 산다는 얘기는 경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지만 향후 시장이 살아나서 자본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경매 그 가격에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익을 사실은 LH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억을 주고 사야 될 매입 임대 주택을 1억 2천이면 살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과정은 동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부분이 수익으로 전환되는 구조를 LH가 챙길 수 있는 구도가 기본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럼 누가 그 들어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그냥 일반적인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전세 임차 가구들을 거기다 넣어버리면 사실은 그렇지 않았더라면 담을 수 있었던 주거 취약증이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추가적인 비용들 발생하는 예. 앵커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짧게 한마디만 예,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좀 있고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씀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지금 이분들이 굉장히 힘든 건 이해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서민 주거 이거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첫째 하나는 두 네.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지금도 옥탑고라고 그래서 옥탑방이나 지옥고라고 그러죠. 지하실 옥탑고 고시원 정말 더 열악한 그러니까 몇 천만 원이 아니에요. 보증금도 없이 들어서는 이런 취약계층 중에서 또 그리고 우리가 쪽방이라고 그래서 아시죠? 네, 이런 이 연세가 많은 분 중에서도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 예.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전세 사기 피해자 희생자 때문에 이 문제가 잊혀지고 있어요. 정책 당국에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이참에 더 어려운 가장 빈곤층에 대한 이 문제도 아울러 예, 예. 저는 좀 배려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이분들에게 저는 지원이 절대 우선 필요하다고 보는데 잘못되면 이런 분들이 받아야 될 혜택이 돌아가야 될 혜택이 어쩌면 침해받는다 하는 점에서 예, 형평성 측면에서 이번에 정부가 조금 더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하기도 하지만 기존에 그 혜택이 돌아가야 할 취약계층의 기회를 뺏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들한테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당장이 너무 급하니까. 그래서 뭐 거주할 보상. 공간과 시간이 그렇죠. 필요하고 시간이죠. 시간. 예, 선보상 나가서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 예. 주택을 구할 수 있는 보증금의 적정한 수준의 취득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보상, 후구상 요거를 지금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요 내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를 지금 사실은 뭐 정부에서 뭐 야당의 그런 안에 대해서 뭐 반대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비용은 동일하게 들어요. 뭐 그런 식으로 그 시도를 하던 아니면 기존의 전세 사기 주택을 낙찰을 통해서 매입을 하던 어쨌든 뭐 우선 그 취득권인가를 통해서 이제 구입을 하는 거니까 비용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향후의 어떤 전세 사기 임차인에 대한 전세금을 어디서 다시 받아오느냐에 대한 그런 그 출처가 아까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한쪽은 기존 임대인이고 한쪽은 정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전세인 나가면서 연결만 잘 되고 다음 임차인이 들어온다 그러면 다음 임차인에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게 제가 뭐 오늘 나온 그런 기사를 보면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경매 낙찰 사례를 쭉 보면 네. 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감정가액이 한 2억 5천 되는 게 대출 금액이 한 1억 1천 정도 들어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물론 뭐 안 좋은 것들은 그보다 이제 상황이 더 심각하겠지만 예. 그리고
전세 보증금이 한 8천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낙찰가율 60%로 매입을 해서 뭐 그 전세권에 대한 부분을 보장을 해주면 뭐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못 돌려주거든요. 네. 근데 낙찰가율이 60%가 아니라 80%가 되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평균적인 전세금을 다 돌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우선 매수권을 통해서 구입을 한 이후에 결국은 전세라는 게 향후에 있을 자본 차익을 누리는 투자이기 때문에 매각 시의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익의 구조와 부채 분배율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60%가 아니라 다만 시세의 80%만이라도 매각이 될 수 있으면 충분하게 전세 임차인에 대한 뭐 그 보증금의 인정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예. 향후에 가격이 어떻게 될 거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를 지금 누가 지느냐의 문제인 거죠. 근데 그거를 공공이 뛰어들어서 예. 일정 기간 동안 침체기에 대한 부분을 겪어낼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역할을 해주면 차후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 매입 임대 쪽으로 가지 말고 일단 뭐 LH가 주체가 되니까 그 LH가 주체가 돼서 우선 매수권을 통해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운영은 낮은 공공 임대료로 임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임대료, 민간 전세로 임대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나가는 사람의 전세금을 돌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 운영의 주체가 공공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민간으로 이전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근데 지금 과정에서 시간이 근데 긴급한성 우리 시간성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교수님 말씀도 저는 뭐 100% 이해도 하는데 오늘 이제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린 지금 제2의 제3의 지금 희생자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지금 3명이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조금 이렇게 전월세도 살아보고 고생을 해서 그런지 이분들의 마음이 좀 느껴져요. 아니 조금 그건 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 지금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일종의 부채 구조 조정에 대한 분담을 기존 전세 사기 임차인도 분담을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내가 뭐 1억에 전세를 했는데 만약에 네가 전세권이나 혹은 우선 변제권을 포기한다 그러면 새롭게 이전된 임대사업자가 공공의 지원을 받은 민간 임대사업자로 변했을 때 새롭게 계약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계약을 할 때 시세에 맞춰서 8천만 원을 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네. 자기의 부담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거기 계속 살 수 있는 거죠. 8천만 원에 살고 있다가 네. 뭐 한 1년, 2년 지나서 그럼요. 시세로서 다시 임대될 수 있는 그런 간다든지. 상황이 되면 예.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받아서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중요한 거는 네. 이 물건 자체가 굉장히 좋은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전세금을 받아도 사람이 들어올 만큼 입지들이 좋은 곳에 있는 임대주택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좀 긴급성을 따지면 네. 약간 좀 결이 다른데 근본 해법은 돼요. 예, 근데 예. 지금은 시간이 너무 급박해요. 예. 왜냐하면 이 젊은 층들이 저다 보니까 뭐 육상 선수도 있고 이러던데요. 예. 이 사람들이 근데 죽은 이유를 또 봤더니 인터넷에서 봤더니 10만 원 때문에 죽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진짜 뭐냐면 어머니께 2만 원을 요구했고 어머니가 10만 원을 주었는데 그럼 며칠 생계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오늘 뭐 시간이 한정되니까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러나 우선 급한 거는 두 가지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하나는 묻지도 여야 간에 따지지도 말고 그냥 우선 1년 정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있는 거처는 바로 다음 주일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가지고 법 만든다고 시간 할 여유가 예, 없을 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긴급 생계비로 1,000만 원. 이거는 그냥 무이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예비비에서라도 우선 1,000만 원은 주어야 아까 10만 원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긴급성 얼마나 이렇게 생활고가 어려우면 그럴까요? 그래서 의식주 문제는 우선 해결해 놓고 긴급 조치로 긴급 구제 조치로 하고 그다음에 여야 간에 이 문제는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전세 제도가 갖는 근본적인 한계도 있고 문제도 있고 아까 지금 이 교수님 좋은 말씀하셨잖아요. 이 민간에 있어서 선순환 구조가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두세 달이. 그래서 제 얘기는 두 가지 정도는 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금 전국 할 수 있거든요. 예. 1,000만 원 정도 이분들에게 긴급 생계비. 그래서 저는 전세 재단도 만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이웃 돕기 성금하듯이 이분들에 대한 성금 운동도 좀 벌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조금 짧게 두 분 말씀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부분이 지금 전세 시장 전망이 매우 어두운 것 같아요. 역전세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 같고. 예, 교수님. 그래서 일단 예. 뭐 매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향후에 기대되는 그 물건에 있어서 미래 자본 차익이 어떻게 될 건지가 여러 가지 상황을 굉장히 판가름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가격이 떨어지겠다 그러면 이 예를 들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그 전세 사기 임차 가구도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되는 상황이 되면 사실 남는 장사할 수가 있어요. 나오는 계산을 보게 되면 향후에 뭐 80% 수준으로만 매각을 하면 자기의 전세금은 다시 다 되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매매 시장의 상황은 지금은 어쨌든 뭐 아파트 시장은 뭐 제자리 걸음이거나 상승하는 추세로 바뀐 그런 상황인 거고 예. 전세가도 사실 아파트는 하락세에 대한 건 굉장히 둔화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빌라 시장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에 문제가 있어서 네. 조금은 더 그런 침체에 대한 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런 전세 위험도가 과도하게 그 시장 주체들한테 인식이 돼서 굉장히 왜곡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그런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를 먼저 짊어지면 시장에서 거기에 반해서 안정적인 반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부의 역할이죠. 그 뭐 돈을 돌려주고 안 돌려의 문제가 아니라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지면서 시장의 어떤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세가 원장님? 매매 가격에 관심이 많죠. 그런데 우선 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올해까지는 전세가 좀 내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매매 가격이 예. 좀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하락폭이 둔화되는 건 맞는데 그러나 올해까지 정도는 전세 가격이 더 내릴 가능성이 많고 문제는 이제 지방은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예. 이 지금의 깡통 전세 사기 문제가 불거지는 거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오늘 주제니까 이어질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도를 잘 마련하는 게 필요하고 전세 가격 하락폭이 끝나야 일 차 전세 가격이 좀 하락이 멈추든지 아니면 다시 상승으로 턴해야 2차 매매 가격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다시 좀 안정될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다. 그걸 대부분의 지금 연구기관은 한 내년 상반기 정도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안정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의견이 좀 다수인 것 같습니다. 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종환 자산관리연구원장, 한양대 이창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